너무 재미있어서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하다. 내가 죽고 난 뒤의 모습을 보았다. 죽고 난 뒤의 모습을 보았다. 독일 물리학자 윌헬름 렌트겐은 생김새만 보면 소설이 흔히 등장하는 괴짜 과학자에 가까웠다. 키가 크고 눈썹이 짙고 수염이 텁스름하다. 프랑켄슈타인의 친구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렌트겐은 매우 가정적인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학적인 발견을 대중에게 널리 보고하려 했던 너그러운 학자였다. 1895년에 엑스레이를 발견한 업적으로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는 상금을 모두 자신이 근무했던 대학에 기부하기도 했다. 1800년대 후반은 물리학, 특히 렌트겐의 전공이었던 방사선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이 속속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방사선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 사람이 광선 파장 혹은 입자 형태로 전달된다. 렌트겐은 다른 물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사선의 효과를 알아내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는 밀폐된 관과 미분지판으로 이루어진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방사선 실험을 했다. 관에 특정 유형의 방사선을 집어넣고 마분지판을 제거한 뒤에 결과를 관찰했다. 그러던 중에 창문에 이상한 색깔을 띠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분지판을 투과한 광선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 같았다. 어떤 광선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 수수께끼의 방사선을 엑스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라는 의미로 알파벳 X를 사용한다. 렌트겐은 몇 차례 더 실험을 거듭하여 이 수수께끼 광선이 일부 물체를 투과할 수 있으나 흡수가 되면은 사람의 뼈는 이 광선을 흡수했다. 그림자를 남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의 아내의 손을 엑스레이로 촬영해보았다.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와 더불어서 손 안에 있는 뼈가 고스란히 찍혔다. 렌트겐은 이 발견이 과학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뼈를 눈으로 확인한 그의 아내의 반응은 보다 현실적이었다. 내가 죽고 난 뒤의 모습을 보았어요. 렌트겐의 발견이 바탕이 되어서 이후에 방사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거듭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험도 또한 꽤 높은 발견이었다. 어떤 에너지든 인체를 투과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투과되는 양이 중요하다. 특정 방사선을 소량 활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 인체가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렌트겐 아니 말이 반은 맞았던 것이다. 중보 엑스레이. 자,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렌트겐의 엑스레이를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학계는 이 발견의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며 이제 의사들이 환자의 뼈와 장기를 더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렌트겐의 업종을 기린 뜻에서의 엑스레이를 렌트겐 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나 정작 렌트겐은 겸손하게도 계속해서 엑스레이라고 불러달라고 청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 자,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등등. 그래서 엑스레이는 무엇인가? 엑스레이는 방사선의 일종이다. 과학자들은 방사선을 파장에 따라서 구분하고 이를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는 띠로 표시한다. 가시광선도 이 띠에 들어간다. 여러분도 적외선, 자외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감마선 등의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물질의 전자를 부부음으로써 이런 방사선을 생성한다. 엑스레이를 생성하려면 텅스텐, 단단한 금속 원소에다가 전자를 부으면 된다. 이 다양한 방사선들은 모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햇빛이나 전기불처럼 사방으로 퍼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종류별로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투과할 수 있는 물질과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각각 다르다. 엑스레이는 가시광선이나 유리나 물을 투과하듯이 연 조직을 쉽게 투과한다. 그러나 뼈는 엑스레이를 흡수한다. 엑스레이 사진에 찍히는 뼈는 뼈의 그림자다.
1895년에 12월 렌트겐의 아내 에나가 본 사진도 자신의 뼈의 그림자였다. 엑스레이 발명 후에 오랜기간 엑스레이로 뼈 등 단단한 조직 밖에 차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엑스레이를 흡수하는 액체를 마시거나 주사로 맞은 뒤에 촬영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제 혈관 및 다양한 연조직도 엑스레이로 명확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통해서 연조직은 그래요. 실험 27회 렌트겐의 선전등 엑스레이. 인체를 투과하는 것은 엑스레이만이 아니다. 일반 선정등 불빛은 선에 비추어도 어느 정도 엑스레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엑스레이 촬영만큼 석석들이 들어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엑스레이와 달리 일반 불빛은 상당량이 인체의 연조직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정량은 투과되어서 뼈의 윤곽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실험 시작 전에 암실로 먼저 이렇게 해서 비춰보고 선전등을 켜고 벽에 비친 이미지를 확인하면은 손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손뼈의 그림자가 그 손뼈로 벽 쪽에 조금씩 가까이 가면은 뼈의 그림자가 더 명확해진다. 그러나 전체 이미지의 크기는 작아진다. 벽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면 선전등 불빛이 약한 것이다. 건조지를 교체하거나 불빛이 더 강한 선전등으로 다시 시도해보면은 그렇게 뼈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에이. 실험 28 렌트겐의 간이 엑스레이 기계. 간단한 엑스레이 기계를 만들어보는 실험이다. 파장 입자처럼 움직이는 엑스레이 및 기타 방사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래나 엑스레이 입자가 비슷한 특징을 지닌다. 모래를 엑스레이 기계 위에서 뿌리면 일부는 미리 만들어둔 무늬로대로 흡수될 것이고 나머지는 엑스레이 대부분이 인체를 투과하듯이 망사기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대로 망과 무늬를 채우면 신발 상자 뚜껑 바닥에 무늬의 그림자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리 퀴리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발견하다. 1898년에 노벨상을 2차례나 수상하다. 거대한 파충류 괴물이 도쿄 시내를 짓밟는다. 꼬리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고층 건물이 나주처럼 휩쓸려 나가고 숨을 한번 내쉬면 숯불이 모조리 타버린다. 뉴멕시코주의 산악지에는 거대한 개미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다. 또 버스만한 말벌이 중앙아프리카 공포로 몰아넣는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계속 줄어든다. 다행히 이 이야기들은 모두 허구이고 영화일 뿐이다. 고질라 그랜헬에서 온 괴물 줄어드는 남자는 모두 1950년대에 제작된 영화인데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치명적인 방사능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 1950년대 사람들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를 통해서 방사능 피폭의 피해를 확인한 바 있었다. 원자 폭탄 투하 이후에 생존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역시 방사능 피폭의 후유증이었다. 대체 방사선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강력한가? 이에 대한 해답은 원자 폭탄이 투하되기 50년 전부터 폴란드 출신 과학자 마리 퀴리가 찾기 시작한 바 있다. 1868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마리아 스콜로도프스키는 24세 되던 해에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1894년 프랑스 물리학자 피에르 퀴리를 만났고 이듬해 결혼했다. 마리아 스콜로도프스키는 이때부터 마리 퀴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비리 부부는 동료 과학자 앙리 베크렐과 함께 우라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베크렐은 우라늄이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다. 마을이 길이는 우리는 광석에서 우리는 보다도 방사선이 더 많이 방출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는 곧 우리는 광석 안에 다른 원소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었다. 우리는과 마찬가지로 이 원소들은 핵이 분해되면서 방사선을 방출했다. 마을이 길이는 이 분해 과정을 가리키는 방사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1898년에 남편과 함께 라듐과 플루토늄 등 두 가지 방사성 원소를 새로이 찾아냈다. 플루토늄은 그의 모국인 폴란드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기리브와 베크렐은 방사능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서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라듐은 항암 치료에 쓰이게 되었고 야광 효과도 있었다. 마리 키리는 라듐 분리에 성공하여서 1911년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데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면 방사선 병에 걸릴 수가 있다.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면 촬영 기사들이나 의사들이 촬영하지 않는 신체 부위를 나무로 코팅한 보호복으로 덮어주고 자신들은 방에서 빠져나간 뒤에 바깥에서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마리 키리는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말년의 피로, 우울감 등 방사선 병 증상을 겪다가 1934년 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해서 발병하는 악성 빈혈로 사망했다.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물리학은 항성과 은하계로부터 미소 입자에 이르기까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매력적인 학문이다. 크든 작든 이러한 존재를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다. 마리 키리의 방사선 연구도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런 물질 행동 양식을 알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녀가 원자 방사능 이론을 정리받은 바로 그 순간에도 대다수 과학자들은 원자의 존재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아인슈타인 원자에 참조하면 그로부터 깡통, 샌들, 지하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물은 모두 원자의 결합체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불리는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는 양전자하를 띠는 입자다. 양성자가 우리를 이루어서 원자의 핵을 형성한다. 전자는 음전을 띠는 입자다. 행성이 태양 조위를 돌듯이 원자의 핵 조위를 돈다.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는 늘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견형을 유지한다. 원자양 내 양성자의 숫자를 원자 번호라고도 한다.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화학원소 고유의 확인증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수소처럼 단순한 원소는 양성자 1개, 전자도 1개다. 반면에 금은 핵 내 양성자가 79개이고 그 주변을 도는 전자도 79개이다. 또 다른 아원자 입자인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나 질량은 있다. 또한 핵 내 양성자를 한데 묶어두기 위해서 핵첩착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전하 성질을 띠는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게 된다. 무슨 원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에서 입자가 튕겨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방사능이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적절하게 활용하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마리 키리 및 히로시마, 나가사키 주민들을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방사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방사선에 보면 실험 29에서 팝콘을 이용한 방사선 탄소 연대를 측정하면 고고학자들은 방사선 붕괴 원칙을 통해서 발굴된 유물연대의 연대를 유추한다. 탄소 연대 측정법은 오래된 변화, 가족, 치아 따위에서 특정 탄소 동위 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탄소 14 같은 방사성 물질은 예상할 수 있는 속도로 분해된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일정량의 탄소를 갖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탄소는 다른 형태로 붕괴하며 그 양이
이 붕괴 속도는 반감기라고 부른다. 대략 5730년이 지나면은 물체는 탄소 14의 절반을 잃고 다음 5370년이 지난 동안에 그 절반이 된다. 이 과정은 반복된다. 그러니 유물에 탄소 14가 얼마나 남아있나를 알아내고 기존에 얼마의 탄소 14가 있는지 알면은 그 물체의 대략적인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다. 탄소 연도의 측정을 하느라고 수천 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이 팝폰의 반감기를 실험하다 보면 이 기법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탄소 14와 같이 뜨거운 팬 위의 옥수수 나달을 변화해서 부풀어 더 안정되는 상태다. 시작하기 전에 나달이 몇 개인지 세어보고 언제 그 절반이 부풀어오는지 확인해보자. 그 다음 나머지 나달들은 절반은 언제 부풀어오며 또 절반은 언제 부푸는지 계속하여 관찰하면 팝콘의 반감기를 알아보자. 탄소 연대 측정과는 달리 이 실험의 결과물은 먹을 수가 있다. 팝콘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자. 라이트 형제. 자, 이제 하늘을 나는 기계에 대한 라이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봐야 되겠는데요.